충만하게 임하옵소서.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주의 임재로 나를 둘러 덮으소서. 십자가를 바라보며 온 마음 다해 예배하니 사랑스런 성령님 임하소서. 십자가를 바라보며 온 마음 다해 예배하니 사랑스런 성령님 충만하게 임하소서. 성령님 내 마음 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충만하게 임하옵소서.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주의 임재로 나를 둘러 덮으소서. 십자가를 바라보며 온 맘 다해 예배하니 성령님 임하소서. 십자가를 바라보며
지난 10년간 매달 20만 원씩 꼬박꼬박 보험 넣은 김호구 씨. 40줄에 처음 병원 신세를 졌는데 과연 그 보장 금액은? 꼴랑 100만 원이요. 왜 이렇게 실망스러운 겁니까? 제가 뭘 잘못한 겁니까? 보험 손해보지 마세요. 최고의 전문가들이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보험으로 맞춤형 리모델링 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마이보험 체크하세요. 검색창에 마이보험 체크. 안녕하세요. 토지플러스 자유연구소 소장 남기혁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저 혼자 제가 평소에 연구하고 해법을 제시했었던 부동산 영역에 관해서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드리는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듯이 성경에 기반해서 성서에 기반해서 그 성서에 기반했다라고 하는 것은 또 모든 사람들이 사실 동의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또 사회경제기법은 그 기반에서 부동산 문제, 땅과 지배 문제의 해법을 연구하고 그 해법을 우리 사회에 제시해서 같이 해결하자고 하는 운동을 계속해서 벌여왔습니다. 벌써 20년 가까이 된 것 같아요. 오늘은 제가 그 제시하는 해법의 하나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부동산은 민생의 한 80% 이상을 차지한다고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다. 정치인들이 민생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부동산만큼 민생에 실제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없죠. 사실 생각해 보면요. 소비가 위축되는 것도 또 금융 기관이 위험해지는 것도 요즘에 PF 부실이다 또 뭐 연체율이 늘어났다 이런 얘기도 사실 다 부동산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새로운 해법을 한번 여러분과 제가 찾아보고 제가 찾은 해법을 여러분에게 제시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 한번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부동산이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는데 부동산은 땅과 건물의 합을 부동산이라고 우리가 불러요. 근데 사실 건물과 땅 중에서 어떤 것이 더 중요할까요? 건물일까요? 땅일까요? 예, 건물과 땅은 다르죠. 건물은 인간이 만들 거고 땅은 인간이 만들지 않은 것입니다. 건물은 모두의 것. 이렇게 말하면 좀 이상하죠? 땅은 모두의 것이다. 이거는 좀 철학에 따라서 다르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건물은 누구의 것입니까? 만든 사람의 것이죠. 땅은 만든 사람이 없었습니다. 원래. 그런데 이제 지금은 사적 소유권의 대상이 되었지만 사실 부동산의 문제는 건물이 아니라 땅의 문제입니다. 네. 한번 생각해 볼까요? 다 쓰러져가는 재건축 아파트. 50년 되는 재건축 아파트. 강남에 가보면 음마 아파트가 있는데 음마 아파트에 지금 거주자들은 굉장히 살기 어려워요. 불편합니다. 주차 시설도 너무 낙후돼 있고 아마 지하 주차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관이 녹슬고 뭐 하여튼 불편하기 이를 데 없는데 건물이 낡은 거죠. 음마 아파트가 비쌉니다. 왜 비쌀까요? 건물값 때문에 그럴까요? 아닙니다. 건물이 깔고 있는 땅값 때문에 비쌉니다. 건물은 시간이 지나면 가치가 떨어지지만 땅은 시간이 지나면 위치가 좋아지면 땅값이 올라가게 됩니다. 올라가니까 사놓으면 더 올라갈 거라고 예상해서 사람들이 필요하지도 않는데도 땅을 살려고 하죠. 땅과 집을 살려고 하죠. 그러면 가격이 더 올라갑니다. 더 올라가면 이득이 더 크게 생기죠. 네, 그 이득을 보기 위해서 온갖 문제가 생깁니다. 대표적인 문제가 바로 부정부패입니다. 옛날의 부정부패는 개발 공약, 어디에 전철역이 생긴다, 어디에 도로가 뚫린다, 톨게이트가 생긴다 라고 하는 것을 미리 그 정보를 입수해서 그 근처에 땅을 사놓는 행위,
이게 부정부패, 부동산과 관련된 부정부패의 아주 대표적인 형태였어요. 일반적인 형태였어요. 그런데 최근에는 아주 신기한 일이 일어났죠. 예. 이미 확정된 고속도로의 종점을 바꾸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서울 양평 고속도로의 종점, 양서면이 강상면으로 바뀌었죠. 왜 바꿨습니까? 실제 조사해 보니까 양서면은 부적합하다. 이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알고 있듯이 강상면 인근에 김건희 씨 일가의 땅이 엄청나게 많다는 겁니다. 자, 땅은 위치의 문제입니다. 위치. 첫째도 위치, 둘째도 위치, 셋째도 위치. 강상면으로 고속도로 종점이 나면 강상면의 위치가 엄청 좋아지는 거죠. 자, 그러면 땅값이 엄청 올라갑니다. 약 600억에서 1000억 이상의 시세 차익이 생긴다고 합니다. 자, 이런 부정부패는 굉장히 많습니다. 산을 깎아서 건물을 만드는 행위, 논과 밭을 대지로 만들어서 건축을 하려고 하는 행위, 이렇게 하려면 사실은 임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지방자치자체의 장이 이것을 허가를 해줘야 되는데 우리 용인이나 화성이나 양평 이런 데 가보면은 산을 깎아서 집을 지은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왜 산을 깎아서 집을 지으려고 할까요? 예, 뭐 집이 필요해서 짓기도 하지만 사실 생각해 보면은 산으로 있을 때, 임야로 있을 때의 땅값과 임야를 대지로 바꿨을 때의 땅값이 차이가 엄청나게 나거든요. 그 시세 차익을 노리고 바로 임야를 대지로 바꾸는 겁니다. 환경 파괴가 일어나죠. 자, 여러분, 임야를 대지로 바꿨는데 그 땅 가치가 올라간 것을 공공이 대부분 환수한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바꾸려고 안 하겠죠. 밭을 건축 행위를 할 수 있는 대지로 바꾸려고 할 때 그 땅의 가치가 상승하는 것을 공공이 환수한다? 그러면 바꾸지 않으려고 할 겁니다. 환경 파괴가 일어난 이유, 이것은 땅 문제의 상당 부분이 있다. 자, 땅값이 올라가게 되면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땅을 가지지 못한 사람 간의 격차가 벌어집니다. 이것은 무슨 노력에 의해서 격차가 벌어지는 게 아니죠. 단순히 땅과 집을 소유했는데 비싸지고 또 땅과 집은 모든 사람이 필요로 하니까 그것을 사용하려면 지불해야 되고 그러면은 가지지 않은 사람과 가지고 있는 사람 간의 격차가 벌어지고 또 어디에 소유했느냐 수도권에 소유했느냐 지방에 소유했느냐 수도권에서도 서울에 소유했느냐 아니면 수도권에 소유했느냐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벌어지게 되죠. 네.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 땅의 가격은 땅으로 돈을 벌 수 있는 땅만큼 정직한 게 없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땅으로 돈을 벌 수 있다고 해서 토지 투기, 부동산 투기에 열심을 낸 결과 우리나라 땅값이 얼마나 비싸냐면 땅을 다 팔면 캐나다를 다 사고도 남습니다. 미국 영토의 4분의 1을 살 수가 있습니다. 정말 말이 안 되죠. 이렇게 비싸면 뭐가 좋을까요? 땅을 가진 사람은 좋습니다. 땅을 가지지 못한 사람, 우리나라에서 한 40% 되는 가구는 땅을 가지지 못했어요. 땅값이 계속 올라가면 이 세대는 어떻게 될까요? 더 가난해지게 되죠. 더 화가 나게 되죠. 청년들은 집값이 올라가게 되면 결혼을 늦추거나 결혼을 하더라도 아이를 낳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이 0.72가 된다고 합니다. 작년에 0.72였으니까 올해는 아마 0.7 밑으로 떨어질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망국적인 부동산 투기가 우리나라에서 50년 이상 지속됐습니다. 왜 부동산 투기에 이렇게 목을 맬까요? 왜 부동산을 통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욕망에 우리가 이렇게 지배되고 있을까요? 또 부동산을 심지어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도 부동산을 통해서 언젠가 돈을 벌려고 하는 이 욕망, 모방 욕망을 가지고 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우리나라의 복지가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기도 합니다. 노후 보장 어떻게 해서 국가가 제공하는 복지의 매트리스 두께가 굉장히 얇기 때문에 자산으로, 부동산으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으면 임대료가 계속해서 생기고 그리고 처분하면 엄청난 이익이 생기고 또 자기가 죽을 때는 또 자손에게 나눠주면 되고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세습. 프랑스의 그 아주 유명한 세계적인 경제학자 피케티라는 사람이 세습 자본주의라고 말을 그런 말을 만들어냈는데 우리나라가 바로 세습 자본주의 아니겠습니까? 부동산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 그렇지 못한 사람 간의 격차, 그런 아버지를 둔 사람, 그런 땅을 가지지 못한 아버지를 둔 사람 간의 격차가 벌어지게 되죠. 나의 선택에 의해서 격차가 벌어지는 것은 그것은 본인이 수용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부모를 누가 선택했나요? 아무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선택하지 않은 것에 의해서 격차가 벌어진다는 것은 너무 억울한 일입니다. 불평이 생깁니다. 사회에 불만이 생깁니다. 이 망국적인 부동산 투기. 이 부동산 투기는 바로 땅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자, 우리나라의 음, 지금 수도권의 가장 큰 이슈, 서울의 가장 큰 이슈는 사실 30년이 넘은 아파트의 재건축입니다. 재건축을 30년이 넘으면 할 수 있게 윤석열 정부가 법을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미 바꿨습니다. 자, 그러면 재건축은 내 돈 들여서 지으려고 할까요? 아닙니다. 내 돈은 조금 내고 새 집이 생기는 걸 원합니다. 그럼 돈은 누가 지출해야 될까요? 결국에는 재건축은 아파트로 따지면 만약에 700세대가 사는 아파트였다라고 하면 1400세대가 사는 아파트로 바꿔줄 때 사업성이 생깁니다. 내 돈이 적게 들어갑니다. 그러면 700세대가 사는 아파트에 1400세대가 사는 아파트로 바꾸면 그 700세대, 새로 생기는 집인 700세대는 어디서 이동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수도권에 인구가 집중되게 됩니다. 재건축이 성공해도 문제예요. 성공 안 해도 문제입니다. 성공하면은 지방이 더 공동화되고 지방은 소멸될 것입니다. 이 부동산의 문제, 이 부동산을 통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이 욕망을 사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탓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닙니다. 그 욕망을 억제하고 다른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식을 우리가 찾아야 합니다. 자, 왜 그러냐면 이 부동산 욕망이 낳은 불로소득이 이 불평등의 주범이기 때문입니다. 아까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마어마한 불로소득이 생깁니다. 저희 연구소가 추산한 바에 따르면 2021년만 해도 461.6조 원의 불로소득이 생겼습니다. 자, 여기서 불로소득이라는 말에 굉장히 억울해할 사람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무슨 불로소득이냐. 내가 집과 땅을 알아보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는데 저 개인적으로 보면 엄청난 노력이죠. 자, 근데 제가 좋아하는 철학자 존 롤스가 쓴 무지의 베일을 쓰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 존 롤즈가 말하는 무지의 베일. 자, 그 활동은 땅과 집을 알아보러 다니는 그 활동은 생산적인 활동일까요?
그 활동을 통해서 부가가치가 창출됐나요? 어떤 사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국수 공장에 나가서 국수를 만드는 일을 하면은 국수라고 하는 부가가치, 국수라고 하는 상품이 생깁니다. 땅과 집을 알아보러 돌아다니는 일은 무슨 부가가치가 창출됩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익이 생겼어요? 그 이익은 어디서 나온 걸까요? 결국은 땅이 없는 사람들, 집을 비싸게 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애써서 번 소득의 상당 부분이 땅과 집을 많이 과다하게 보유하고 있는 사람에게로 이전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게 부당한 원인에 의한 불평등이다. 이것을 어떻게 시작할까요? 자, 이 부동산 투기라고 하는 것은 이익이 있어서 하는 행위입니다. 심심해서 하지 않습니다. 집을 7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 월요일 날은 어떤 집에서 자고 화요일 날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돌아가면서 자려고 7채를 가질까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생기는 게 있기 때문에. 누구에게 빌려주면 임대소득도 계속 증가하고 또 매각하면은 시세차익도 많이 생기고 이 불로소득을 줄여야 합니다. 불로소득의 규모가 줄어들게 되면 투기를 잘 안 하게 되겠죠. 불로소득을 가장 줄일 수 있는 좋은 방법은 뭘까요? 지금까지 경제학에서는 가장 좋은 방법을 보유세라고 했습니다. 이 보유세 참 어려운 세금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보유세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 내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44% 정도 되는 가구는 집이 없습니다. 40% 되는 가구는 땅도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종부세는 당연히 안 내죠. 재산세도 안 냅니다. 그런데 재산세와 이 종부세, 이 보유세를 올려야 이 부동산으로 인한 기대소득, 기대수익률이 줄어들게 되는데 보유세를 올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참여정부는 이 보유세를 올리는데 강화하는데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때 나온 보유세 강화 정책이 바로 종합부동산세, 이름하여 종부세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여기에다가 슬픈 종부세라고 지었습니다. 왜 슬픈 종부세라고 지었을까요? 자, 참여정부가 종부세를 설계하면서 이렇게 설계했습니다. 보유세를 강화하면 또 후퇴할 수가 있으니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또 국민들이 반대한다는 여론이 높아지면 후퇴할 수가 있으니 아예 종부세를 세수를 지방 기초단체에게 교부해주자. 똑같이 나눠주자. 아니 어려운 기초단체에 더 많이 나눠주자 라고 했습니다. 이건 뭘 노린 걸까요? 종부세를 후퇴시키면 기초지자체가 반대하고 나설 거다라고 하는 것을 상상한 겁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듯이 물론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 이명박 정부에서 종부세를 거의 형해화하다시피 했습니다. 자, 그때 호위무사 지자체에서 기초지자체에서 반대하고 나섰을까요? 나서지 않았습니다. 종합부동산세라고 하는 것은 국세인데 세금을 얘기하는 게 좀 복잡한데요. 이 비싼 집에 사는 사람 그리고 부동산을 과다하게 보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부과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한 2% 정도 부담합니다. 세대가 부담합니다. 그런데 이 부담하는 세대는 굉장히 싫어해요. 그런데 이
종합부동산세의 세수를 결국에는 기초지자체에게 나눠주게 되면 기초지자체, 농촌 같은 데서는 그걸 가지고 무엇을 하느냐면 마을회관 같은 것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마을회관에는 겨울에는 어르신들이 모여서 화투를 치죠. 화투를 치면서 뭐 할까요? 뭐 정치 얘기하죠. 자, 참여정부 때는 뭐 할까요? 노무현 정부에 대한 비판이 굉장히 크게 달아 있었죠. 당시에. 근데 이 어르신들이 화투를 치면서 노무현을 비판하는 겁니다. 이 마을회관은 어떤 돈을 줬죠? 종합부동산세로 상당 부분 재정으로 지었습니다. 수혜를 입은 사람이 이 보유세 강화를 위해서 종부세를 만든 그 대통령을 비난하게 됩니다. 수혜자는 이 수혜가 어디서 왔는지 모르고 그러니 비난하고 부담자는 극렬 저항하고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사람은 무관심하고 자, 어떻습니까? 이런 제도가 토지 보유세, 보유세를 강화하면 부동산에 대한 기대 수익률이 줄어드니까 투기가 안 일어난다. 그것이 교과서에 나와 있는 경제학 원론에 나와 있는 공식인데 이 원론적으로 좋다고 이런 정책이 실현될 수 있을까요?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가 제시하는 새로운 안은 이 건물에는 이제 세금을 부과하지 말고 토지에만 건물이 깔고 있는 땅, 모든 토지에 세금을 부과해서 그 세금을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나눠주자라고 하는 대책. 그것을 저희는 토지 배당이라고 부릅니다. 토지 배당은 그러니까 토지 보유세와 기본소득 모두에게 똑같이 나눠주는 기본소득의 결합입니다. 저희가 이런 아이디어를 생각해낸 거는 저희하고 다르게 기본소득 운동을 꾸준히 해온 분들이 있었습니다. 한국 사회는. 물론 이제 80년대 중반부터 서구에서 이 기본소득의 주장이 있었죠. 자, 한국 사회에서 기본소득의 필요성을 느끼게 된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는데 뭐냐면 바로 알파고와 이세돌의 바둑격돌입니다. AI 시대의 도래. 인공지능의 시대가 도래한다. 인공지능 시대가 도래하면 4차 산업혁명이라고도 합니다. 자, 4차 산업혁명이 도래하면 일자리는 어떻게 될까? 일자리가 늘어날까? 줄어들까? 논쟁이 있습니다. 늘어난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줄어든 사람도 합니다. 자, 그런데 공통된 입장은 있습니다. 늘어나더라도 그 생기는 일자리는 굉장히 불안정한 일자리일 거다. 임금이 낮은 불안정한 일자리가 많이 생길 거다. 여기에는 대체적으로 동의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누구에게나 기본적으로 주어지는 소득이 필요하다. 노동과 관계없이, 나이와 관계없이, 성별과 관계없이 국민 누구에게나 그것을 기본소득이라고 합니다. 기본소득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주장이 또 공감대가 점점 퍼져나가고 있어요. 자, 2020년에 우리나라의 코로나 전 세계 팬데믹이 닥쳤을 때 재난기본소득이라는 것을 했었죠. 자, 근데 기본소득은 사실은 권리가 있어야 됩니다. 국민이기 때문에 준다라고 하는 것은 좀 논리가 약해요. 내가 누려야 되는 권리가 있어야 되는데 토지와 같은 경우는 사람이 만들지 않았습니다. 누구나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토지에 대한 권리는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가지고 있다라고 원론적으로 얘기할 수 있죠.
이해관계를 떠나서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렇지. 토지는 만든 사람도 없어. 그리고 토지라고 하는 것은 가치가 올라가는 것은 땅 주인이 노력해서 올라간 것도 아니고 사회가 노력해서 올라간 거야. 뭐 전철역이 생기고 학교가 들어서고 인구가 집중하면서 이 토지 가치가 증가하잖아요. 개별 토지 소유자가 노력한 것은 아니거든요. 땅 자체도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고 토지 가치가 상승하는 것도 정부의 원인, 사회적, 경제적 원인, 그다음에 인구의 변동 이런 걸 통해서 가치가 올라가니까 그거를 환수해서 모두에게 똑같이 나눠주자. 땅에 대한 권리가 평등한 게 있습니다. 자, 우리가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1년에 한 번 주식회사는 배당을 해줍니다. 자, 이 주식을 갖고 있으니까 배당해 주는 거죠. 토지에 대한 권리를 갖고 있으니까 토지 배당을 해주는 겁니다. 어떤 거로? 토지 보유세를 걷어서. 자,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자, 토지 배당제를 한번 그림으로 이해해 보겠습니다. 요 그림을 보면 우리나라는 토지가 없는 세대가 38%가 되죠. 토지 보유세를 걷어서 모두에게 나눠주니까 이 38%의 세대는 토지 보유세를 부담할까요? 부담하지 않죠. 당연히. 자, 여기서는 제가 50만 원을 모두에게 똑같이 나눠주는 것으로 1년에 50만 원 나눠주는 것으로 계산해 봤습니다. 이 38%의 세대는 수혜만 있습니다. 혜택만 있죠. 부담은 없습니다. 왜? 땅이 없으니까. 그러면 이 토지 비소유 세대가 토지 배당제를 경제학적 관점에서 보면 가장 지지하는 그룹이 되겠죠. 자, 그러나 40%만 지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토지를 보유한 세대, 57%의 세대도 지지할 수 있습니다. 왜냐? 부담보다 혜택이 많으니까. 여기 보십시오. 자, 이 그림을 보시면 이 57% 세대는 혜택이 더 많습니다. 나머지 5% 세대와 10%의 세대, 아니, 법인, 여기는 부담이 더 많습니다. 자, 저는 50만 원으로 지금 설계를 했어요. 근데 우리 오픈 AI의 창시자 샘 알트만이라고 하는 사람도 저랑 똑같은 생각을 해가지고 이 미국에 있는 토지 보유세를 강화해서 모두에게 똑같이 나눠줘야 된다. 왜 이 사람은 보니까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면 일자리가 급격히 줄어들고 나쁜 일자리가 늘어나기 때문에 기본소득이 필요하다. 어디서 마련할 거냐? 토지에서 마련할 거다. 이 사람이 제안한 거는 1인당 270만 원입니다. 저는 좀 담이 약해서 50만 원만 제안해 봤습니다. 자, 그런데 요 그림만 봐서는 이게 어떻게 된다는 건지 좀 이해하기가 조금 쉽지가 않죠? 그래서 제가 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제 친구, 아주 친한 친구, 이철규. 이 친구는 집이 두 채가 있습니다. 시가 15억 원, 5억 원짜리 집 있고 부모님에게 농지 3억 원 정도를 상속받았습니다. 자, 50만 원, 모두에게 50만 원을 배당하는 토지배당제, 이 토지보유세, 이 설계대로 한번 해보면은 이 이철규는 플러스 마이너스 이 배당액이 50만 원이고 납부액이 토지세액이 130만 원이어서 실제 납부액은 82만 4천 원입니다.
그런데 이 이철규는 부담이 많죠. 혜택보다 부담이 많아요. 이철규는 많습니다. 그러나 이철규의 가족은, 제 친구의 가족은 조정순 씨, 형아기 예진이가 있어요. 여기서 대한민국 국민이잖아요. 대한민국 국토에 대한 권리를 똑같이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50만 원씩 배당을 해줍니다. 다 계산을 해봤더니 이 가구도 67만 5천 원의 순 혜택이 생깁니다. 순수혜택이 생깁니다. 자, 2주택자 그리고 시골에 농지를 갖고 있는 사람도 4인 가구도 혜택이 된다. 이거를 보면 가구원이 많을수록 혜택이 늘어나는 거로 이해가 되시죠? 가구의 5% 가구는 토지를 과다하게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토지 혜택보다 부담이 많은 거고, 그렇지 않은 거, 집을 하나 갖고 있는, 웬만한 집 한 채 갖고 있는 가구는 혜택이 더 많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한번 도입되는 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자, 이런 얘기를 하면은 뭐 사회주의다, 공산주의다 이런 얘기를 하겠죠. 당연히 하겠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토지 투기가 일어나는 시장 경제가 좋습니까? 토지 투기가 안 일어나는 시장 경제가 좋은 겁니까? 당연히 후자겠죠. 토지 배당제는 토지 투기가 잘 안 일어나게 합니다. 그러니까 시장 경제를 건강하게 하고 땅 투기가 부동산 투기가 잘 안 일어나면은 생산 활동이 더 건강하게 일어나겠죠. 기업이 개인이 어, 불필요한 부동산을 많이 소유하려고 안 하겠죠. 자, 그러면은 누가 소유하겠습니까? 필요한 사람이 사업하는데 필요한 사람이 또 집이 필요한 사람이 땅과 집을 소유하게 되겠죠. 토지와 부동산, 땅과 집의 이 소유 불평등이 줄어들게 되겠죠. 좋은 거 아닙니까? 이게 잡합니까? 공산주의입니까? 사회를 더 건강하게 하고 시장 경제를 더 건강하게 하는 대책이 되는 거죠. 물론 이 토지 배당제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부동산 문제, 또 주거복지 강화해야 될 것들이 필요하고, 그렇지만 이 토지 배당제를 만약에 시행하게 되면 다른 문제를 해결하기가 굉장히 쉬워집니다. 공공임대주택도 확충하기가 쉬워지고요. 자, 이 토지배당제가 지역화폐로 지급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지역경제, 지방경제가 살아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수도권의 집값이 안정이 되죠. 또 수도권의 주택을 사기 위해서 무리하게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투기하려고 할 필요가 점점 줄어들게 되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한번 시행이 되면 전진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자, 저는 아까는 종합부동산세 같은 경우 참여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한 종합부동산세 같은 경우는 수호천사가 나타날 거라고, 후퇴시키면 수호천사가 나타날 거라고 예상했지만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 수호천사는 누구였습니까? 예, 그 어, 상상한 수호천사는 지자체 단체였었는데 후퇴를 시켜도 교부금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어도 반대를 안 해요. 그런데 토지 배당을 후퇴시키겠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하위 40% 세대, 땅이 없는 세대는 어떻게 할까요? 반대하겠죠. 한번 제도로 들어오기는 쉽지 않지만 일단 제도로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진하겠죠. 전진할 겁니다.
그러면 토지에서 발생하는 이익, 더 많이 토지 보유세로 환수해서 그것을 더 많은 액수로 기본소득으로 나눌 수 있겠죠. 사실 이런 대안은 제가 처음 내는 대안이 아니고 우리 국내에도 많은 학자들이 이런 대안을 주장하고 있고요. 특별히 제가 여기 지금 사진으로 들고 나온 이 톨스토이는 토지에서 발생하는 이 가치를 환수해서 모두가 공유하게 되면 이것은 프랑스 혁명과 미국 남부의 노예를 어, 그 해방한 혁명 이거에 비하해서 비교해 보면 정말 엄청난 혁명적인 일이다. 이 혁명에 비하면 프랑스의 구체제를 무너뜨리는 혁명이나 미국 남부의 노예제도를 타파한 혁명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프랑스 혁명은 사실 뭐 자유평등 파괴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불평등을 해소하지는 못했습니다. 미국의 남부 노예혁명도 마찬가지입니다. 불평등을 해소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토지에서 발생하는 가치를 기본소득으로 누리는 이 혁명은 더 이상 혁명이 필요 없는 혁명이 될 수 있습니다. 자, 토지만 사람이 만들지 않은 걸까요? 아닙니다. 자연자원도 사람이 만들지 않았습니다. 자연자원을 계속 사용하게 되면 고갈되죠? 그러면 후세대는 사용할 수 없잖아요. 그럼 고갈 비용을 부담해야 되겠죠. 오염한 사람은 오염료를 또 부담해야 되겠죠. 생태 환경에서도 누군가 사용하면 탄소를 누군가 배출하면 다른 사람이 손해를 보게 되잖아요. 탄소세를 부과해야 돼요. 토지와 자연자원과 생태환경 이 모든 것을 천연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천연물에서 발생하는 가치를 모두 기본소득의 재원으로 사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발전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까지 서구의 발전한 서구의 뭐 북유럽의 복지국가나 서유럽의 나라들이나 미국이나 이 북아메리카에 있는 나라들이 발전한 나라들인데 점점 불평등이 심해져 가고 있습니다. 영국과 미국의 불평등은 말할 것도 없고 영국도 땅 때문에 일어난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 유럽도 비슷합니다. 그런데 한국 사회가 토지 배당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토지공 개념 정신을 이 천연물의 가치를 소수가 독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소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누리는 방식을 채택함으로써 많은 문제를 해결했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한국이 전 세계에 진리의 빛을 비추는 나라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리, 진리, 참된 이치. 제가 기독인이라서 진리라는 말을 즐겨 쓰기도 합니다. 참된 이치예요. 참된 이치, 토지의 가치를 모두가 공유하는 것은 참된 이치 아닙니까? 성경이 강조하는 바고, 성경이 강조하는 바는 사실 모든 사람, 기독교인만 수긍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수긍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맑은 양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 인류의 지성인들, 별과 같은 지성인들, 우리의 양심에 한번 물어보면 다 동의할 수 있는. 사실 이 부동산 문제, 땅의 문제가 한국 사회처럼 심각한 나라가 없습니다. 이 전세 문제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전세 대출을 늘려주면 전세 세입자가 전세 과소비를 하게 되고 또 갭투기가 늘어나서 엄청난 문제가 생겼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구제하는 방법을 구제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지만 전세 사기가 안 일어나는 제도를 만들자고 하지는 않습니다. 참으로 애석한 일이에요. 이 부동산 때문에 인구 소멸, 국가 소멸의 위기가 지금 닥쳤습니다. 위기입니다, 위기. 이대로 가다간, 이대로 놓으면 정말 대한민국이 사라질지도 모릅니다. 2등 국가, 3등 국가로 밀려날 수 있습니다. 이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대안, 위기를 기회로 바꾸자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대안을 제출해야 되잖아요. 기독인이라면 그러지 않겠습니까? 대안을, 강력한 대안 중에 하나가 바로 토지배당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단순히 그냥 집 문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전체의 불평등의 문제, 주거의 문제도 많이 해결하고, 그다음에 국토 균형 발전에 이바지하고, 전 세계에서 이런 나라를 보면서, 한국을 보면서 한국처럼 우리도 천연물 인간이 만들지 않은 것은 모두가 함께 누리는 방향으로 경제 정책을 바꿔나가자라고 하면 이게 진리의 빛을 비추는 것이죠.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열방을 복되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지금 발표한 내용은 사실 이 책 땅에서 온 기본소득, 토지배당, 제가 양이삼 TV에서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데 이렇게 자세하게 소개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책에 자세히 담겨 있습니다. 이 책을 한번 직접 구입해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아주 쉽게 썼습니다. 땅에서 온 기본소득 토지배당이라고 하는 이 제목, 누가 졌는지 아십니까? 양희삼 목사님이 짓지 않았습니다. 고상원 처장님 짓지 않았습니다. 예, 우리 항상 좋은 말씀을 전해주시는 윤한철 총장님 짓지 않았습니다. 누가 졌을까요? 제가 짓지 않았습니다. AI가 졌습니다. AI에게 이러이러한 개념으로 좋은 제목을 하나 좀 제안해봐라 했더니 이 제목을 제안했어요. 그래서 이 제목을 채택하게 됐습니다. 기본소득의 시대가 옵니다. 우리나라는 토지 때문에, 부동산 때문에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있고 지금 국가 소멸 위기에 와 있습니다. 이 위기를 기회로 바꿀, 전 세계가 지금 이 대안을 찾고 있는데 대한민국이 이제 토지배당제 시작해서 전 세계에 진리의 빛을 비추는 나라,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는 나라, 다시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나라, 난개발, 막개발을 확실히 줄어들게 하는 나라, 그런 나라로 만들 수 있는 대안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치권이 이 대안을 받을 수가 있죠. 언제 받을까요? 언제 받을 수 있을까요? 이 대안을. 정치권에서 이 얘기를 했던 정치인도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재명 지금 민주당 대표가 예전에 2021년, 22년 대통령 선거에 이 대안을, 비슷한 대안을 발표를 했었습니다. 나중에는 강조하지 않아서 참으로 아쉬웠는데, 근데 왜 강조하지 못했을까요? 그거는 국민적 지지가 높아야지 정치인들은 실행합니다. 결국에는 시민이 이 나라를 바꾸는 것이죠. 저런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공감대. 여러분들이 이 내용이 정말 마음에 드셨다면, 궁금한 것이 있다면 이 책에 또 저에게 또 직접 질문하시면 제가 이 책을 보시고 또 저에게 직접 질문하시면 제가 자세히 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러면서 우리가 공감대가 넓어지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이 대책에 대해서 공감하게 되면 여의도에 있는 정치인은 앞다퉈서 입법을 하려고 할 것입니다. 예, 우리 여의도에 있는 정치만 바라보지 맙시다.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좋은 대안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립시다.
그것이 바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항구적으로 바꿀 수 있는 이 땅에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물들은 자연으로부터 많은 것들을 얻습니다. 우리 몸에서 만들어내지 못하는 비타민C도 이러한 자연으로부터 얻어야 합니다. 천연 비타민이란 바로 공장에서 화학적으로 합성하여 만든 것이 아니라 청정 지역에 적합한 환경에서 재배하고 수확한 자연의 유기농 과일 그 자체를 농축한 것입니다. 천연 상태에 살아있는 비타민C에는 루틴, 비오플라보노이드, 팩터 K, 팩터 J, 팩터 P, 타이로시나제, 아스코르브노겐 등이 풍부하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합성 비타민 C는 아스코르브산 단일 물질로만 이루어집니다. 합성은 자연으로부터 얻은 다양한 요소로 이루어진 비타민C를 모방할 수 없습니다. 루틴, 비오플라보노이드, 팩터 K, 팩터 J, 팩터 P, 타이로시나제, 아스코르브노겐 등의 성분이 대량으로 포함된 천연 비타민 C군을 선택해야 합니다. 특히 요즘 같은 상황에서 예방과 면역력 증진에 필요한 올바른 천연 비타민C를 선택하세요. 캐나다에서 생산하는 인기 상품 천연 비타민 마오에 관한 문의는 웹사이트 superelleotin.com, 전화 1522-6801이나 페이스북 자연건강대학 또는 카카오톡에서 엘레오틴을 검색하시면 됩니다.